자, 25페이지 손익계산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이고요. 이 손익계산서까지 이제 마무리되고 교재 없는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아마도 그 내용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진행할 부분은 손익계산서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을 들어갈게요. 우리 앞에서 재무상태표 얘기할 때도 재무상태표가 뭐예요? 라는 얘기랑 손익계산서 작성, 아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똑같이 요거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회계 요소가 있었죠. 네, 그 요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 공부하셨던 분들이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것 중에 뭐가 있으시냐면 제가 왜 영문 약어 쓴다란 표현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재무상태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쓰고 어떤 분들은 S자로 시작하는 걸 쓰기도 한다. 큰 의미는 없다. 어차피 영문 약칭 쓰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를 앞쪽에 놓고 쓸 거냐, 파이낸셜을 앞쪽에 놓고 쓸 거냐 이런 식의 차이점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부분들도요. 우리가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이거나 서로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IS라고 쓰고요. 어떤 분들은 PL이라고 써요. 근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뿐인 그 부르는 영어의 해석 부분만 조금 다른 거고 실질적으로는 손익을 보여주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IS를 쓴다 그러면 그냥 인컴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PL을 쓴다 그러면 프로핏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업무적으로 이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시험은 안 물어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재밌는 건 저희 시험은 영어에 대한 관점은 별로 없어요. 네, 영어 관점 별로 없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에 기업이 벌어들인 성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회계 기간인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거. 그래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적적으로 매출 금액을 합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매출을 지금 발생시키기 위해서 쓴 비용도 누적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일정한 기간에 기업이 벌어들인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 기간 용어가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뭐가 될까요? 동대적 보고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어디에서 지금 이익이 발생되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들어온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근데 매출이 계속 부진해요. 그럼 현금이 돌겠어요, 여러분? 안 돌죠. 받을 돈이 없는데. 그리고 어디서 수익이 생기고 있는지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수업할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이 손익계산서라는 데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영업과 관련돼서 생긴 수익인지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수익인지를 반드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영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세무서에 가서 뭘 냈을 것이다?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 중에 업종이라는 게 있다. 그 사업자 등록 중에 나와 있는 업종으로 벌어들인 게 영업과 관련된 수익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이 없이도 우리는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쪽에서 생긴 건 단타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서류를 보고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창출에 대한 능력도 우리 무엇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체적 보고서가 손익계산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도 여러분 누구처럼 우리 앞에 재무상태표처럼 무슨식과 계정식과 그리고 무슨식을 보고식을 무엇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성하는 방법은 계정식, 보고식 두 가지가 다 있다. 이건 맞아요. 자, 그리고 계정식이다라고 하면 우리 자기 자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서 수업했을 때 자기 자리를 좀 정리를 하고 들어왔던 게, 자, 보여지는 우리 왼쪽을 차변,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오른쪽을 대변. 그럼 차변이 자기 자리인 건 재무 상태표에 있는 회계 요소를 가져오면 아유, 제가 여기다 왜 자본이라고 썼을까요? 자산이겠죠? 네, 자산이고요. 그리고 우리 재무 상태표 요소로 가지고 오면 대변에 들어오는 건 부채와
자본이었었겠죠. 자,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회계적 요소를 가지고 오면 우리 차변이 자기 자리인 건 비용, 대변이 자기 자리인 건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놓고 봤을 때 이쪽은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회사가 이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요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했었던 자기 자리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수익이 100이었고 비용이 70이었다. 또는 수익은 100인데 비용은 120이었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더 크거나 비용이 더 크거나 이런 원리로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하기 전 단계에서는 우리 어느 부분 차변의 자기 자리의 금액과 대변의 자기 자리의 금액이 무엇하진 않는다. 일치하는 경우는 희박이에요. 그런데 일치하는 원리가 들어와요. 무슨 부분? 자, 지금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유자를 다시 옮겨올게요. 자, 수익이 100이고요. 그리고 비용이 70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되는 시점에서는 한쪽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수익이 더 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쓴 돈이 더 작게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회사는 매출을 100만큼 일으키고 급여를 70을 줬다. 그러면 30만큼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가지고 회사가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정리를 시켜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수익이 100이고요. 비용이 70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익 30이 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계를 내보면 차변 합계가 100이고 대변 합계가 얼마가 된다? 100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아지는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아예 자산의 전체 금액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발생되는 시점 자체에도 뭐가 되는 합계가 항상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 당기순이익인지 순손실인지에 대한 부분 정리하기 전까지는 한쪽 편이 항상 크게 발생이 되져요. 그래서 비용이 더 크면 손해가 나고 있는 상태이고 수익이 더 크면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판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 위에 써드렸던 부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수익은 100인데 비용은 120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비용이 더 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실 매출은 100밖에 없는데 쓴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돈을 어디서 당겨다가 썼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판매를 100밖에 못했어요. 근데 종업원 급여를 줘야 되는데 120이 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20을 누구한테 빌려오든 아니면 내가 따로 갖고 있었던 돈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든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인 상태죠, 여러분. 그래서 손실이 20이 발생됐다라는 원리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럼 대변의 합계는 얼마이고 120이고 차변의 합계는 얼마가 된다? 120이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이라는 의미는 무슨 부분? 지금 현재 단기에 내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냐라는 이익과 내가 단기에 사업을 해서 혹시라도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두 개 용어가 묻혀진 거예요. 그래서 손과 이익이 합쳐져서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익과 손실에 대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수익이라는 용어하고 같냐라고 얘기하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이익보다 더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나 손실은 순액의 관점이에요. 빼서 남겨져 있는 결과를 보는 거고요. 수익이다라는 건 전체를 보는 부분이에요. 누구를 빼기 전? 비용을 빼기 전. 그래서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게 계정식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보고식. 자, 보고식을 보면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아, 당신이 지금 현재 얼마를 팔았습니까? 라고 하는 매출. 자, 그럼 이 매출을 지금 저는 모두 다 금액 표시할 때 제가 이제 XX로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금액을 써볼게요. 자, 매출이 현재 얼마였다? 100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매출이 일어나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가 얼마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상품을 얼마 주고 샀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원가라고 한다겠어요. 그럼 샀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취득하는 데 들어간 돈, 그래서 취득 원가 또는 사가지고 온다는 의미를 매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럼 매입 원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제가 무엇을 설명드릴 때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종의 사업을 하는데 지금 상품을 사왔다. 그럼 창고에 쌓아놓고 판다는 관점의 용어로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모여있는 금액은 모두 다 원가이다, 매가이다, 원가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사가지고 오는데 40 주고 샀던 걸 100에 팔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무슨 부분? 우리 원가에 누가 더해져 있는, 그냥 쉽게 이익이 더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매가라고 한다겠죠. 판매라는 금액이어서. 그래서 요 매출액은 매가인 거고요. 그럼 원가는 전 40 주고 샀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100에서 잘 안 보이실까요? 이 옆으로 쓸까요? 자, 100에서 우리 지금 현재 사가지고 오는데 지불한 원가를 빼면 나는 매출과 관련돼서 발생된 이익은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 자, 지금 여기 빼기 부호가 있고 느는 결과인 거겠죠. 그리고 지금 매출을 하기 위해서 판매 부서도 있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영업부라고 보는 부분. 그리고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매 부서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돈 달라는 청구도 해야 될 거고 돈이 들어왔다는 업무도 봐야 되고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럼 관리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발생되는 걸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얘기해요. 실무자들은 판관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약칭 썼겠죠, 여러분? 판, 관, 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는 뭐라고도 얘기하는 야 경비가 얼마야? 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부분으로 발생된 게 저는 20이 있다고 얘기할게요. 그럼 내가 지금 매출에서 벌어들인 이익에서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20이 있으면 빼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업과 관련된 이익인지 손실인지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60에서 20을 빼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4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이 빠진 부분들. 그럼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사업과 관련돼서 발생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사업하고 관련 없이도 내가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비용이 생길 수도 있다. 자, 회사는 미래를 위해서 적금이라든지 예금을 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적금을 가입하면 만기 때 원금만 받으시나요, 은행에서?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모두 같이 받으실 거다. 분명히 이자라는 것도 같이 받겠죠. 근데 저희는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이자가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사업하고 관련이 없어요라고 해서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는 이 외자를 붙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업의 수익에 나는 이자가 10이 있었다. 그러면 더해 주시고. 자, 그런데 저는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기도 했지만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도 쓴대요. 그러면 대출을 받았으니까 저는 약정한 날짜에 따박따박 뭘 내셔야 돼요? 이자라는 걸 또 지불했겠죠. 그래서 또 이자가 나갔답니다. 근데 그 이자는 이제 그게 오해가 많더라고요. 아니 사업하려고 돈 빌려와서 쓴 거니까 그 이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사업적인 부분에 쓴 돈은 맞는데요. 그 이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은 무슨 부분?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태 종목 성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격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빠져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5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5를 빼주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 영업과 관련된 이익에서 영업과 관련이 없이 발생된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내기 전 금액을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개인 회사이면 여러분 여기 법인세 용어가요. 무엇으로? 소득세로 바뀌어요. 그래서 소득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 지금 현재 40에 10을 더하면 50이고 50에서 5를 빼면 45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해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해서 얼마의 세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고 개인이면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봤을 때. 그럼 저희는 이거 법인세 계산했더니 5가 나왔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 5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당기에 벌어들인 이익은 얼마이다? 40이다.
근데 이 자리가 음수이면 당기에 손실이 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부분 됐을까요? 자,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고식은 이 구조가 들어와야 돼요. 다만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부호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쵸? 이 부호 표시가 프로그램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페이퍼 출력했을 때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는 표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이퍼로 출력을 하면 손익계산서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일정 기간 보여질 거고 회사 상호도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무슨 보고 통화 금액의 단위도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는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는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 부호는 아예 등장은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프로그램에 요 내용이 계산식이 탑재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장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드린 것처럼 이 수치가 자동 계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누구를 지금 제가 보여지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기해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 당기 순손익 여기에 상장사이면 지금 주식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같이 보여줘야 되는 주당 순손익도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까지 기록이 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계정식은 그냥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이 더 크면 이익이고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볼 수가 없어요. 매출 총손익은 얼마인지, 영업손익은 얼마인지, 법인세 비용 차감된 순손익은 얼마인지, 당기 순손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식을 몇 주를 발행해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리고 그 한 주당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이익이 영향을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주당 순손익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정식은. 그러면 지금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방법은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누구밖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식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 탑재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린 계정식이 프로그램에 들어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얘기예요. 아예 재무제표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는 이 계정식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페이퍼로 보여주는 형태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업무에서는 계정식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선다 문제를 풀 때 이게 난이도가 낮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 생각 안 하거든요. 공부하실 때 보고식이 있는지 계정식이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T자 계정이래요. 이렇게만 대부분 넘어가요. 근데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손익계산서를 어느 쪽에 오른쪽에 제가 보여준 보고식의 형태로 작성을 해요. 제출을 하셔야만 정상적인 손익계산서 작성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배하시면 문제가 되거든요. 작성 지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무조건 보고식밖에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식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길게 했기 때문에 다 메모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뒤에 가면 수익과 비용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가면 이 계산 구조가 들어와져 있어요, 여러분. 네, 계산 구조 들어와져 있고요. 그때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죠.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무슨 부분 매출에 100을 놓고 매출 원가가 얼마가 빠져서 매출 총손익이 얼마 나왔고 이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또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이 새로운 수업은 아니고요. 중간에 자산이라는 걸 배울 때 요와 유사한 관점들이 중간중간 계속 등장을 해요. 그때마다 또 얘기를 할 거고 최종적으로 뒤에 가서 마무리하는 수업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재무상태표는 계정식, 보고식 다 써도 괜찮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작성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건 맞지만 누구밖에 사용 못한다? 보고식밖에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숙지 꼭 해주시고요. 네, 손익계산서 이제 나와져 있는 양식 보시는 요령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저희 교재 어느 부분에 가면 나와져 있는지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27페이지 쪽에 가시면 재무제표 보고 양식이라고 하는 회색빛 음영 박스에 있었던 내용, 이제 재무상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또 가져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맨 상단에 누가 먼저 보일 것이다. 재무제표의 이름이 먼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재무제표 명칭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재무상태표인지 손익계산서인지 아니면 현금흐름표인지 자본변동표인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하단 쪽에 이제 누가 들어올 것이다. 우리 지금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의미로 누구를 또 출제를 할 것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돼서 기록하는 사항이 지금 맞니 틀리니라는 걸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보여준다라고 했었고 재무상태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정 기간을 보여준다. 그래서 동태적 보고서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건 회계 기간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업하는 연도가 2021년도여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다른 점이에요. 자, 그리고 무슨 부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자,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전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날짜를 기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에 마무리되는 날짜. 그러면 그 전년도에 기말에 있었던 금액은 당해 연도에 뭐가 될 것이다? 기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기의 기말은 당기의 기초가 되고 당기의 기말은 차기의 기초가 되는 거로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저기 뒤에 가면 제가 이제 계정 과목과 중간에 통합 계정이 있고 이거 한 번 더 반복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재무상태표의 계정은 무슨 계정이고 그 회사의 상황을 전체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실제 그 회사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계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실질계정은 지금 자산이 현재 얼마이고 그중에 남의 돈이 얼마가 있고 내 돈이 얼마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이 더 늘어서 부가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100이 있으면 그 현금 100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계정이고 근데 지금 배우시는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계정은 실제 그 우리가 원하는 회계 기간이 있겠죠. 이 회계 기간에 얼마의 매출이 있었고 얼마의 매출 원가가 있고 그리고 얼마의 급여가 나갔는지 그 기간의 내용만 보여주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이 50억이라고 해서 금년도 1월 1일자에 50억을 놓고 거기에 누적적으로 쌓는 게 아니죠. 금년도 1월 1일자에 매출은 0으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0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됐느냐. 그리고 다만 전기랑 단기랑 비교해서 무엇할 것이다? 지금 현재 매출이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런 비교는 하겠죠. 근데 전년도의 매출을 1월 1일자 시작점에 놓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상황만 보여주는 거로 끝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명목이 뭐였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영업상으로 쓴 건지 아닌지 해서 그 내용만 구분해서 보여주고 끝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명목 계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요 의미. 그럼 이 명목 계정이라는 부분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 뭐냐면 자, 지금 이 회계 기간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냥 끝내라. 그럼 내가 2019년도에 얼마의 수익이 있었고 얼마의 비용이 있었다는 걸 우리 2019년도에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까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라고 보여는 주지만 이 정보를 2020년도의 정보를 2021년도로 끌고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해의 정보만 보여주고 무엇한다? 끝!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기말 기초로 계속 끌고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손익계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 기간에 있었던 사건만 보여주고 다시 시작할 땐 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다른 점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명목 계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회사 상호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명칭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있는 재무제표에 보고 통화와 금액단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은,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미리 했었던 부분, 계정식으로 이제 표현 드릴 때 이해 목적으로는 계정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요 부분으로 보여진 거 이 회사가 이익이 났다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수익은 얼마이고? 100이고, 비용은 얼마이고? 60. 그럼 누가 더 커요? 수익이 더 크네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는 지금 이익이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액이 부족한 쪽 어느 변에 차변에 단기에 벌어든 순이익이 얼마가 있다? 40 있다라고 기록을 하셔서 우린 차변의 합계 100, 대변의 합계 100 이렇게 해서 일치시켜서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만 보고식으로 작성할 때는 가장 마지막에 단기에 벌어들인 이익인지 손실인지 그렇게 보여줘 그냥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보고식으로 작성을 해도 이 원리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등식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부분? 자, 지금 보여지고 있는 변의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자겠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의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자겠잖아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처럼 구분을 한다면 우리 대변의 총 수익은 우리 차변의 총 비용 더하기 단기 순이익이다. 결론적으로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건 우리 누구와 수익과 누구를 비교했을 때, 비용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수익이 더 크다. 이런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났다는 표현이고요. 자, 근데 반대로 비용이 더 크다라는 원리가 나와지면 총 비용 차변은 대변의 총 수익에 누가 단기 순손실이 더해져서 나오는 원리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비용이 더 크다. 근데 지금 공식처럼 보여드리니까 등식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원리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익에서 누구를 빼서 비용을 빼서 자, 이 자리가 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우리는 뭐로 봐주시면 되고 이익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수익은 얼마이고 100 비용은 얼마이고 60 자 그랬더니 양수 얼마 나왔다 40 그래서 나는 뭐가 발생됐다 단기에 순이익이 발생됐다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자, 우리가 수익이 현재 100인 건 동일한데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150을 빼면 이 자리가 뭐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음수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수 마이너스 5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다. 그래서 단기에 손실이 무엇되었다? 발생되었다. 이렇게 움직이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맨 하단에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원리. 그럼 이제 수익과 비용은 뭘 말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수익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 그럼 우리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을 것이다. 그걸 간단하게 경영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영활동의 결과로 벌어들이게 된 우리 경제적 가치를 우리 뭐라고 불러주자? 수익이다. 우리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얼마 벌었어? 라는 얘기를 하죠. 야, 오늘 매상이 어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크게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을 것이다. 쓴 돈이 있겠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한 거, 쓴 돈이 있을 것이다. 그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 활동 과정에서 무엇한 거 지급하거나 돈이 나갔다는 얘기고요. 자,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소비를 무엇으로 표시했다? 화폐로 표시했다. 우리 실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나 또 무슨 부분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모두 다 화폐로 표시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수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는 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벌기 위해서 그냥 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은 작성 기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갑니다.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요. 자, 발생 기준이란 걸 우리가 배울 거고요. 발생 기준 또는 발생 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부르든 아니면 발생 주의라고 부르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실현주의가 있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는 원칙이 있고 자, 재무상태표에서 들어봤던 용어 여기서도 등장하네요. 총액주의가 있습니다. 자, 구분 계산의 원칙이 있고 자, 이 5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무제표를 무슨 식밖에 쓸 수 없다.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으로밖에 작성할 수 없다. 이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환급된 금액이 있다라면 표시를 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가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 지켜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하게 움직일 때는 이걸 어렵게 안 느껴요. 그런데 이제 복잡한 사건이 하나 터지면 이게 맞아?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결산이라는 시험 문제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 결산할 때 이 발생 기준이라는 부분 얘기가 계속 등장이 돼요. 그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거의 100% 시험 문제. 그리고 100% 내는 이유가 뭐냐면 업무에 가보시면 어느 회사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내는 거예요. 다 무조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발생 기준부터 가겠습니다. 발생 기준은 자, 손익계산서의 회계 요소는 우리 무슨 부분이다 또는 계정은 누구이다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수익과 비용은 우리 회계 기간인 자, 지금 현재 여기 가정 드렸어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자, 요 회계 기간에 무엇한 것만 발생한 것만 무엇으로 정리해라. 수익으로 봐줘라. 비용으로 봐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와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슨 부분? 보고기간 종료 1인 12월 31일인 결산일에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게 결산 때 가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무슨 부분? 발생 기준에 의해서 우리 기존 해놨던 회계 처리를 무엇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수정하시라고 했더니 그러면 10월 5일 날 발생된 거래를 가서 뜯어 고치면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10월 5일 날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계라는 걸 했다, 회계라는 걸 했다라고 하면 그거 결제 다 받지 않으셨을까요? 결제받은 서류를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지금 수정사항이 있다라면 12월 31일자에 지금 내가 바꿔줘야 되는 금액으로 하는 회계처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5일에 내가 100만 원의 회계처리를 했는데 그게 실제 12월 30일에 와서 보니 70만 원만 그 기간 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0만 원은 그 부분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 있었던 날짜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결산일이라고 하는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라고 배울 거예요. 결산 수정 분계.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를 따로 배우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산 수업할 때, 그리고 부채 수업할 때, 그리고 자본 수업할 때, 자, 그 수업할 때 이 결산 수정 분계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하고 관련된 얘기지만 수익 비용에서 따로 수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앞에서 진행을 할 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배운 것 중에 결산에 가서 재검토하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생한 기간에 지금 수익과 비용이 들어오게끔 해줘라. 그리고 그 기간이 아니라면 무엇 하셔라.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걸 발생 기준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용어를 정리한다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막대 선 하나를 그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가 한번 설립이 되면 회사는 사업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끊었다가 폐업 처리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 내고 다시 수합을 하고 그다음 중간에 또 끊었다가 이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그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회계 기간이라는 인위적인 부분을 설정해서 쓴다라고 했었죠. 사업은 무엇 할 거니까 한번 시작을 하면 나는 계속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더 안 하겠다라면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면 내 몸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구한테 팔 수도 있겠죠. 회사를 팔을 수도 있으시니까. 또는 무슨 부분 너무 회사가 부진한 거죠. 누가 매출이. 그러면 무엇 하실 수 있어요? 폐업하거나 휴업한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와서 문을 닫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사업을 계속 연결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기간이 필요했던 게 회계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저희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자, 그걸 기준으로 우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기간으로 가정을 드렸고, 그럼 요 파란색의 선이
회계 기간이에요. 자, 그럼 이 회계 기간에 5월 1일자에 무슨 사건이 발생이 됐냐면 저는 1년치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년치 보험료 얼마? 12만 원. 그러면 제가 이제 보험을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 보험 증서를 받죠, 여러분. 그럼 그 보험 증서를 받으시면 뭐가 보여진다? 보험을 계약한, 가입한 기간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그 보험 기간이 들어와요. 근데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파란색은 무슨 부분? 2021년도예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근데 보험은 2021년도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자, 지금 여기가 파란색 선이 2021년도라고 하면 지금 흰색 선으로 있는 요 자리는 2022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2022년도 4월 30일까지 보험 기간에 대한 1년치 보험료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나의 회계 기간은 어디까지이다? 여기까지가 회계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내 보험료는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져 있다? 회계 기간이 넘어가서도 보험료를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파란색을 뭐라고 불러주고 단기라고 부르고 앞에를 전기라고 부르고 다음을 차기라고 우리는 부를 거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단기에 발생된 부분만 뭐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이나 비용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차기에 해당되는 언제? 2022년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22년도 4월 30일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단기 거가 아니라 차기 거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을 보험료라고 하는 건 비용이거든요, 여러분. 비용. 내가 위험을 무엇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그리고 보험료 얼마 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들 하고 계시죠. 대표적인 손해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일 많이 가입하는 게 손해보험이에요. 근데 그 손해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자동차 보험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손해보험의 이 재산적 피해 부분 때문에 요즘에 이제 건물 있는 분들은 무조건 무슨 보험 가입해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도 가입을 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했을 거예요. 그게 회사에서도 당연히 가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건물 담보 제공한다? 라고 했는데 화재보험 가입 안 되어 있다? 절대로 대출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는 단기의 비용이 맞지만 다음 연도인 2022년도 1월 1일자에 해당되는 기간 거에 대한 건 절대로 단기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건 누가 봐도 차기 거잖아요. 그러면 발생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며칠 날짜에 12월 31일자에 가서 언제 거에 대한 거, 우리 차기 거에 대해서 무엇해 주시라. 그 보험료 아니에요 라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결산 때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미리 준 뭐가 있다? 비용이 있다. 나는 미리 받은 뭐가 있다? 수익이 있다. 그걸 우리가 미수라고 배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받은 게 아니라 아직 못 받은 그래서 수익이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발생이 된 건 맞지만 돈은 아직 못 받았대요. 그러면 미수 수익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의 반대 성격이 이제 등장하는 거. 자, 지금 내가 회계 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용이 발생된 건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나는 아직 돈을 주지는 않았대요. 그러면 아직 안 준 돈이니까 미자 붙여서 미지급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라고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내가 돈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급처럼 똑같은 의미가 돼요. 내가 돈은 주었지만 미래 것까지 같이 줘버린 거죠. 그렇죠. 12월 31일자를 놓고 봤을 때 2020년도는 2022년도는 아직 우리 단기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의 날짜로 봐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 중에 12월 31일을 놓고 봤더니 그 부분은 다음 연도인 차기에 해당되는 거였다.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미리 받았으니까 선자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돈 받는 걸 수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선수 수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부분이 무슨 의미다? 아, 발생 기준 때문에 나오는 거구나. 시험의 단골 손님이에요, 여러분. 네, 100% 시험 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본 수업 때 이거 당연히 다시 합니다.
네, 당연히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리를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험료를 냈다라고 하면 지금 파란색 선에 있는 것까지만 뭐로 봐야 된다? 단기 거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연도 건 당연히 보험료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제가 아까 단기 차기 얘기했던 거 그것 때문에 구분했던 거고요. 그러면 단기 기간인 보험료는 2021년도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거까지만 보험료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1년치 보험료 얼마 냈어요? 12만 원. 자, 그럼 그 12만 원에 대한 걸 우리가 그냥 월로 계산할게요, 여러분. 월. 그러면 1년분이니까 1년은 몇 달이죠, 여러분? 12달이죠. 그래서 12달치, 12개월치에 대한 보험료를 12만 원 냈다. 그럼 이거 한 달로 환산하면 여러분 1개월치 보험료는 얼마가 될까요? 10,000원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린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면 8개월이에요. 그래서 12달 중에 8개월치만큼인 8만 원만 뭐가 된다? 단기 거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12만 원에서 8만 원을 뺀 나머지 4만 원은 다음 연도 거의 보험료라는 거죠. 근데 돈은 회사에서 나간 거예요. 12만 원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용이 밖으로 나가 있다. 그런데 미리 준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서 자산의 계정 과목은 누가 있고요.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당좌 자산의 선급 비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보험료는 비용이 되고 차기의 4만 원은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기간이 뭐가 되면 2022년도가 되면 그때 가서 비용을 다 전환시킬 거예요.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생 기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지금 여기 써드린 것처럼 단기 기간은 기간이 경과했다고 본다. 언제? 12월 31일 날 이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봐주고 차기는 아직 기간이 안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으로 봐야 된다. 이런 원리로 움직여요. 됐죠? 용어의 의미만 갖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수업은 다시 해요. 네, 하셔야 돼요. 우리 회계처리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회계처리 방법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가장 많이 쓰는 방식 하나만 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두 가지를 다 섞어서 내요. 시험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현실에 있는 분들은 이거 쓰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 자주 쓰는 방식으로만 그냥 내도 업무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처리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택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 택일 방법을 모두 다 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출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실현주의로 가볼게요. 손익계산 작성 기준의 실현주의. 자, 여러분 실현주의라고 하는 건 수익은 실현한 시기를 기준으로 장부에 보여줘라. 손익계산서에 보여줘라. 우리 계상한다가 계산을 해서 장부에 기록해서 보여주는 걸 계상한다라고 했어요. 또 그러면 말 그대로 봤을 땐 그렇구나. 글로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글을 보면 실현했다고? 알았어. 이렇게 그냥 끝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실현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수익이 발생이 되면 무슨 부분 돈을 받고 팔았든 돈을 받지 않고 팔았든 무엇으로 봐라? 수익은 실현됐다고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품을 현금 받고 매출하였다. 그러면 제가 요거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쓸 거거든요. 그러면 자산을 증가시키는 현금 100이 있고 그리고 반대편 대변엔 나는 상품을 팔았는지 제품을 팔았는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쓸 거고요.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이라는 이름표를 우린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그럼 요 지금 상품 매출은 누가 봐도 수익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거든요. 이게 수익이에요. 그러면 수익을 제가 대변에 썼으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보여지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사례는 상품을 내가 뭐로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매출하다. 그러면 차변에는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대신에 내가 무엇을 했다? 매출을 했고 그리고 아직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하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00이라고 쓰고 자 그리고 반대편 대변에 여러분 수익의 자기 자리는 대변이었죠. 그러면 대변의 수익을 뭐라고 쓸 것이다?
돈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상품, 매출 100 이렇게 쓸 거거든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 분계라는 걸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수익이 들어왔죠, 여러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수익이 실현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받든 안 받든 상대편한테 상품을 무엇하게 되면 인도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재화들은 인도가 이루어지면 무엇한 거로 본다. 수익이 발생했다, 실현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는 발생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발생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기간에 발생된 것만 봐라. 근데 이 부분은 수익과 비용 모두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실현이라는 건 비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럼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현됐다라고 하는 용어는 수익에서만 쓰는 거예요. 다만 돈을 받았든 돈을 받지 않았든 소위 말해서 상품, 재화라는 부분이었다면 내가 컴퓨터를 판다라면 컴퓨터를 고객한테 인도를 하면 무엇이다? 실현된 거로 본다. 근데 제가 고객한테 현금을 받고도 팔 수 있고 우리 요즘엔 또 카드 결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쵸? 카드 결제를 받고도 우리 팔 수 있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외상으로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수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걸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실현 시기를 뒤에 가면 여러분 수익과 비용에서 우리가 인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인식에 대한 기준 또는 시기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럼 이 실현 시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일반적인 재화는 상대편한테 인도하면 넘겨주면 수익이 실현된 거로 본다겠어요? 자, 이거로 끝나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다 다시 살을 붙일 거예요. 무슨 부분? 자, 여러분 홈쇼핑 많이 보시나요? 홈쇼핑? 안 보시나요? 자, 여러분 홈쇼핑에 가면 아주 다양한 제품들을 팔잖아요. 근데 홈쇼핑 보다 보면 뭐가 있으시냐면 일단 홈쇼핑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도 있어요. 홈쇼핑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파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쵸. 대체적으로 홈쇼핑이 파는 건 남의 물건을 팔아주고 그들은 거기서 뭐 먹기를 해요? 수수료 먹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대별로 그 수수료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뭐 드라마도 영향을 줘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기도가 높은 소위 말해서 시청률이 아주 잘 나오는 드라마 사이사이에 홈쇼핑이 들어가져 있었다. 우리 왜 채널 돌리면 중간중간에 홈쇼핑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뭐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나는 홈쇼핑 안 볼 거야 해서 채널을 무엇할 수도 있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다 오픈했고 본다라면 그 사이사이 껴있어요. 근데 그 채널 살 때 또 돈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나가는 이 방송이 홈쇼핑에서 나오는 방송이 지금 현재 드라마가 인기도가 높으면 그 인기도가 높은 드라마 앞뒤로 붙는 홈쇼핑은 단가가 달라져요. 광고도 똑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홈쇼핑이 판매하는 부분도 수익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홈쇼핑 안에서 파는 걸 봤더니 고객님 요즘에 복숭아가 정말 맛있는데요. 우리 세 상자를 한 세트로 팔고 그리고 한 상자마다 복숭아를 하나씩 꺼내서 드실 수 있고 그리고 맛이 없으면 모두 다 100% 반품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럼 고객이 정말 복숭아 세 상자를 받아서 상자별로 하나씩 꺼내서 먹었어요. 근데 다 맛이 없어요. 그럼 저 반품해도 되겠죠? 거기다 이제 단서를 달아요. 며칠 이내에 반품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홈쇼핑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팔았을 때는 수익을 어떻게 잡을 거냐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배우셔야 돼요. 그거를 언제 한번 배우고 재고자산 배울 때 살짝 한번 배우고 뒤에 수익과 비용에서 다시 배워요. 그러니까 요즘에 회계 처리가 왜 복잡해지냐면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매장에서 팔거나 또는 기업과 기업의 B2B 거래였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종 소비자 거래는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B2B 거래를 했던 기업들이 B2C 거래를 대부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확장이 되면 지금 수출이라든지 수입 거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성이 더 많아져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회계 처리는 동일한 게 아니라 모두 다 다르다예요. 그거를 시험 문제 실기로 다 내면 우린 죽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론으로 물어봐요, 여러분. 근데 이론으로 배웠던 걸 실제 그런 회사에 가시면 내가 회계처를 어떻게 할 거냐고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 용어를 그냥 실현시기로 해요.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서 요것만 가지고 건드는 문제는 내가 외상으로 팔든 현금을 받고 팔든 무엇이다. 다 수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관점만 가져가 주시면 돼요. 지금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수입 비용 대응 원칙. 자, 요거는 비용의 관점으로 놓고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수익과 비용 이렇게 보라색 박스에 두 개를 드렸잖아요. 자, 수익부터 먼저 볼게요. 나는 상품을 무엇을 받고 현금을 받고 100만 원 매출을 했대요. 여기다 애자는 왜 안 붙였을까요? 10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약속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무슨 부분? 제가 차변, 대변 쓰는 건 배운 적 없어요. 근데 그거는 배우실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배웠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드려야 돼서. 자, 차변에는 제가 뭘 받고? 현금을 받고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현금을 받았으니까 내수 중에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자,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증가시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산은 자기 자리가 어디죠? 차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현금은 자산이라는 걸 알아야 차변에 쓸 건지 대변에 쓸 건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정 과목을 자꾸 보세요라고 했던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럼 현금 100만 원이라고 차변에 저는 기록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 자, 우리는 복식부기이다, 단식부기이다, 복식부기라고 했어요. 자,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 그래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대변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자? 매출을 했다. 자, 근데 누구를 팔았다?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고 수익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100만 원이다. 자, 그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100만 원에 파는 건 매가잖아. 이 매출한 요 100만 원의 금액은 우리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팔은 매가예요. 판매 가격이란 표현이겠죠? 그러면 실제 내가 얼마 이익이 났는지를 알려면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를 따져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100만 원 주고 팔았던 이 상품은 원가가 얼마이더라? 70만 원이더라. 그러면 저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걸 정리시켜야 되니까 원가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차변이라는 부분을 쓰고 그리고 반대편에 대변이라는 부분을 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게요. 제가 상품을 사가지고 와서 매출을 했어요. 자, 매출을 하면 창고의 이 상품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창고에 있었던 상품은 감소하겠죠, 여러분? 팔았으니까요. 고객한테 줬으니까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럼 여러분 상품은 자산이었나요? 부채였나요? 수익이었나요? 상품은 자산이었어요. 무슨 자산? 재고자산. 자, 그럼 재고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에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사가지고 왔을 때 제가 차변에 써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가 왜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냐면 그냥 불쑥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왔던 사건이 뒤에 0이 될 때까지 계속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얼마치를 사왔는지 몰라도 일단 창고에 이만큼 쌓아놓고 그중에 70만 원을 팔았다는 거죠. 다만 고객한테 내가 70만 원에 팔지 않죠.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럼 이익을 좀 내야 되니까 100만 원에 팔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의 마진을 챙겼네요. 자, 그러면 창고에 있었던 상품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원래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에 있었을 것이다? 차변에 있었겠죠. 자기 변에서 증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자산의 감소는 자, 우리가 자기 변에서 증가를 하고 그리고 남이 변에서 무엇 하셔라? 우리 남이 변에서는 감소를 시켜달라고 했죠. 그럼 어느 변으로 보내야 감소가 될 것이다? 대변으로 보내야 감소가 돼요. 자, 그럼 저는 대변에 차변에 있었던 상품을 슬며시 감소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화폐로 써야 되니까 그 화폐가 70만 원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창고에서 상품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내가 상품을 파는 과정 중에 발생된 원가입니다 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해요.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라는 걸 기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품 매출 원가는요. 계산기 눌러서 계산하라면 참 계산은 잘하세요. 근데 상품 매출 원가가 비용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비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총 이익이나 손실이 나오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빼는 의미로 들어오는 건 다 비용이에요. 빼는 건 다 의미. 빼는 건 다 비용이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는의 표시로 나오는 건 그냥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비용은 자기 자리가 어느 변이었죠? 차변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차변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이다? 70만 원이다. 자, 그럼 여러분 나는 수익이 무엇된 시기, 발생된 시기 언제였니? 우리 12월 5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비용도 언제 12월 5일에 무엇한다? 같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매출이 있었다라면 그 매출에 무엇되는 대응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원가가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매출은 얼마이고 100이고 원가는 얼마이고 70이다라는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이거 위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배하면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작성 기준 중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세금 신고하고도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볼 때 무슨 부분? 수익이 적정한 시기에 장부에 보여지느냐. 그리고 그 수익과 관련돼서 우리 무슨 부분? 비용이 그 적정한 시기에 발생이 됐느냐는 걸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세무조사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어요. 또는 심지어는 반대로 여러분 제가 매출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더 많이 잡힌 거죠.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더 많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이익이. 그럼 저 세금을 더 많이 냈죠? 근데 국가가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덜 낸 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세금을 덜 내서 문제가 됐어요라는 거에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국가의 입장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라는 입장으로 봐요. 그래서 국세청은 사후조사 강화제도예요. 네, 사전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조사가 들어온다라는 연락이 왔다? 그 회사는 문 닫을 각오하셔야 돼요. 사전조사는 실질적으로 금방 끝나지도 않아요. 요즘에 사후조사에서 가장 긴 게 45일 세무조사거든요. 45일이면 여러분 한 달 반이에요. 아예 사무실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45일 조사이면 회사의 사전조사,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요. 담당자들 하드카피 다 미리 떠가요. 나오기 전주에. 그리고 미리 돌려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다 탈탈 털겠다 해요. 그리고 45일 정도이면 외화 유출이 걸렸거나 아니면 비자금 만들었던 게 걸렸거나 아니면 중대한 신고 접수가 되어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예 문 닫을 각오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전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주 큰 사건 하나가 터졌거나 아니면 누가 민원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민원이 누가 봐도 불법적인 행위예요.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끔 연락을 해요. 세금 신고를 3월 30일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아예 멈춰요. 그냥 스톱하시고 그냥 계세요. 저희가 나가서 서로 다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저한테 교육받았던 분 중에 사전조사 받은 기업이 한 군데 있어요. 서울에 이제 군자동 쪽에 취업 나가셨는데 취업 나고 6개월 만에 그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네, 기존에 이제 다른 사건이 터지고 그 회사는 불법을 했던 회사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회사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네, 그래서 초토화가 됐고 이제 문을 닫았는지 어쨌는지 차후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렇게 문제가 커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은 우리가 배울 때는 단순하게 그냥 용어로만 배워요. 근데 이게 후발적인 상황까지 본다라면 세금하고도 관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의 용어입니다. 중요한 용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은 앞에서 실현 시기에 따라서 인식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계상해라.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계상을 했다라면 그 수익이 실현된 시기에 누구도 관련된 비용도 반드시 같이 들어와야 된다. 그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분계는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매출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응된 원가가 있는 거구나. 수익이 생겼으니까 비용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텍스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보라색 박스를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총액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무엇해라? 총액으로 기재해라. 그래서 상계하는 걸 원칙으로 간다. 상계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간다. 상계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간다. 다만 협의가 있었다라면 또는 결제하는 관점에 순액으로 결제한다라면 우리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손익계산서에도 무슨 부분? 수익과 비용은 반드시 무엇으로? 총액으로 기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기재하는 건 되지 않는다? 우리
순액 기재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수익과 비용을 제가 써드렸잖아요. 두 개를 볼게요. 자, 국민은행 같은 은행이네요. 자, 하나는 정기예금, 하나는 대출금이고요. 자, 그와 관련된 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받는 거니까 수령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지급했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회계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차변과 대변을 이렇게 쓰고요. 자, 지금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나는 무엇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령하다. 자, 그럼 여러분 돈을 받았으니까 현금은 내 지갑에 증가되겠죠. 그러면 자산은 자기 자리가 어디다? 우리 차변이었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라고 저는 100만 원 기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쓰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내가 이자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받으면 나는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주면 비용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익이 있고요. 근데 무슨 수익? 이자 수익이 생겼다. 이렇게 이름표를 만들어요. 그럼 이자 수익은 수익입니다. 자, 수익의 자기 자리는 어느 변이었다? 대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 100만 원 받았어요 라고 써요. 자, 근데 국민은행에, 같은 국민은행에 여러분, 대출을 했어요. 그럼 내가 돈 빌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돈 빌려온 부분에 대해서 이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현금은 내 지갑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있었거든요. 자기변에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50만 원을 사용했으니까 이 현금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감소. 그러면 남의 변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산의 자기 변이 차변이니까 남의 변은 당연히 대변이 되겠죠. 반대편. 그러면 우리는 현금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불하였다. 50만 원을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이 현금이 왜 쓴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아, 그거 은행한테요. 이자 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비용의 발생이 되는 거고요. 비용의 자기변은 차변이었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같은 날짜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가정을 드릴 때. 자, 지금 이 부분이 8월 25일 날 은행에서 이자 100만 원을 받고 우리는 8월 25일 날 대출금이 있어서 이자 50만 원이 나갔다. 자, 저처럼 100만 원, 50만 원 처리를 각각 하지 않고 야, 그거 국민은행 같은 거네. 그럼 100만 원하고 50만 원하고 정리해. 그래서 얼마만? 50만 원만 회계 처리해. 라는 게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슨 부분? 내가 이자를 받았다? 그럼 받은 거 전체를 수익으로. 내가 이자를 주었다? 준 거 전체를 비용으로. 이해되셨죠? 네, 같은 은행이든 아니든 절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체 금액을 써야 된다는 게 총액주의.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누구처럼 우리 재무상태표처럼 똑같이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또 가볼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가시면 우리 구분계산의 원칙. 이건 앞에서 벌써 봤던 거죠, 여러분? 그쵸? 자, 우리 손익계산서가 보고식이 있고 계정식이 있다. 근데 우리는 보고식으로밖에 작성을 왜 발음이 안 되는 걸까요? 자, 보고식의 작성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그 보고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다? 자, 반드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열었을 때 매출 총손익이 보여야 하고 영업손익이 있어야 하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이 있어야 되고 당기 순손익이 보여야 되고 주당 순손익이 반드시 보여야 한다. 자, 지금 제가 노마자로 써드렸어요, 여러분. 사실상 이 작성 기준이라는 부분이 중간중간 개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개정이 됐을 때 재무제표 작성 부분에 노마자 기록하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노마자가 싹 빠지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손익, 그리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뭐 이런 식으로만 글씨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전히 페이퍼 출력하면 노마자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없애자라고 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식에 프로그램 들어가 보시면 노마자는 다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큰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요 부분들이 손익계산서를 무엇했을 때, 열었을 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무슨 부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는 빼서 우린 매출 총손익이 나오고 판매비와 관리비 빼서 영업손익이 나오고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서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이 나오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 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빼서 당기에 얼마를 벌었다라는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구분 표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계산도 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계정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식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인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긴 주당 손익이 없잖아요. 이 마지막에 이제 주당 우리 순손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주당 순손익은 일반적인 기업은 표시 안 해요, 여러분. 누구만 상장사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우리 시험요, AT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네, AT는 이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 내가 계산기를 눌러서 아니요, 프로그램에 이거 계산하는 데가 있고요. 등장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수업할 때, 그러니까 지금 AT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상장사이다. 그럼 주당 순손익이 손익계산서 맨 끝자락에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프로그램에 버튼이 있어요. 그거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산세무회계는 그 시험 문제를 안 내고 있고요. 그런데 AT라고 하는 시험은 장부 조회 문제를 내요. 근데 그 장부 조회 문제에 주당 순손익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버튼 눌러서 내가 발행된 주식수를 넣어주면 당기 순손익 나누기 발행된 주식수에서 한 주당 이익인지 손실인지 금액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주당 순손익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식에 들어와져요. 그래서 그건 표현을 해드릴 거고 그건 전산 실무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상장사만 기록을 한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본 기회가 없으실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란색 박스 내용을 볼게요. 자, 구분계산 원칙 부분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다만, 단자가 붙으면 항상 반대 개념 또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 외의 업종은 지금 이렇게 보여달라고 했었던 부분에서 매출 총손익에 대한 구분 표시는 우리 없어도 되더라. 생략할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업종을 뺀 이외 업종에서는 왜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매출 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손익이 나오는데 이거를 무엇 해도 된다? 그냥 생략해도 돼 이 얘기예요. 그럼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업이 있더라. 누구는 제조업이거나 판매업이거나 건설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이유가 뭐냐면 이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예요. 대표적인. 그러면 매출액에 가서 봤더니 내가 판매업을 하고 있다. 그럼 상품 팔았겠죠, 여러분? 그럼 상품 매출. 아, 제조업을 하고 있다. 제품 매출. 이해되셨나요? 건설업을 하고 있다. 공사 수익금. 됐을까요? 분양은 완성 건물 매출이란 계정이 따로 있어요. 자, 등등등. 자, 그럼 그렇게 씁니다. 그럼 상품의 매출 원가가 있어야 하고 제품의 매출 원가가 있어야 되고 공사 수익금에게는 공사 원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서비스업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비스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용역에 대한 서비스죠, 여러분. 노동력 제공에 대한 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력에 대한 제공에 이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이런 용어가 들어올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매출이 얼마가 있고 이 회사는 인건비가 정말 다른 회사보다 비율이 높죠. 대부분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영업손익만 보여도 되더라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0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구태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이 매출 총손익은 이런 업이 아니라면 매출 원가는 항상 0이더라. 그런 회사들은 구태여 매출 원가가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 원가가 0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100이라고 하면 매출 총손익도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구분 표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매출액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오고 그 영업손익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구분 표시라고는 하지만 알아두실 건 구분 표시하는 것도 구분 표시라는 용어도 맞지만 지금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무엇이다? 누군가의 금액에서 누군가를 빼서 누가 나오고 누군가에 다시 더하고 누군가를 빼서 누가 나오고 이런 식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표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계산이. 그래서 보고식만 가능한 거예요. 구분 계산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계산의 의미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세요. 회계를 한 적이 없어서. 우리 이제 지금 회계가 뭔지를 배우고 있는 시점이니까.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환급금액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이 있었다라면, 그리고 그 대손충당금 환입이 매출채권과 관련되어 있었다라면, 지금 환입이라는 건 여러분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 거냐면 우리가 수익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수익에 영업과 관련된 당연히 수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비용도 똑같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고요. 영업과 관련된 영업 비용이 있고 그리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비용도 아니고 영업 외 비용도 아니고 너는 단독이야라고 하는 게 법인이 내는 세금, 개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 그걸 우리가 법인세 비용 또는 소득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나 소득세 비용은 영업 비용도 영업의 비용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크게 영업과 영업이 아닌 거, 비용은 크게 영업과 영업이 아닌 거에 법인세 비용으로 구분을 해서 써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과거에 회계 처리를 할 때 영업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대요. 처리할 때. 근데 이게 비용 처리했던 게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환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가 되져야 원리가 맞겠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상응되는 관계이고 이렇게 두 개가 상응되는 관계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영업수익에 가잖아요. 영업수익은 매출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누가 들어온다? 매출에 대응되는 뭐가 있었죠? 원가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었죠. 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던 부분이 환입이 되면 영업수익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매출을 마이너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분? 아, 그러면 원래 비용은 수익에서 빼는 부분이니까 얘를 부로 표시해라.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수익은 원래 플러스의 성격이라고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사칙연속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게 처리해야 원리가 맞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처리를 배워야 조금 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회계처리를 배운 적이 없으셔서 용어는 등장해서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좌 자산에 가면 우리가 대손충당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때 이 얘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래에 못 받을 돈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 예상했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상대편에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로 회계 처리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뒤에 가서 환입에 대한 부분, 대손에 대한 환입 부분이 나오게 되면 내가 과거에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지금 비용, 영업비용으로 처리를 했으니 들어올 때도 영업비용과 똑같은 의미로 쓰는 영업수익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무슨 부분? 대변으로 보내서 이 비용을 정리를 시키는데 이 환입이라고 하는 이 계정이라는 요걸 계정 과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이 무엇이더라? 판매비와 관리비에 차감이 돼버려요. 차감은 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부의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거 모르신 분들이 손익계산서를 열었는데 비용에 음수가 떠 있으면 이거 왜 음수가 떠 있지? 라고 하세요. 음수가 떠 있는 게 정상이에요. 환입이 됐으니까. 기존에 비용 처리했던 게 우리 반대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가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근데 이름표를 대손충당 환입이라고 써요. 근데 이 환입이 성격 자체가 뭐다? 마이너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리고 어디에 소속이다? 소속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소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가라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대변에 있었던 건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환입도 치니까. 그러면 반대편으로 보내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차변에 있었던 부분이 환입이 되면 대변으로 가는 건 당연한데 지금 성격이 만나는 시점에 쓸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계정의 구간에서 음수로 처리해서 끝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환급금의 표시라고 합니다. 환급금의 표시.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어디까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라는 부분하고 앞에 있었던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은 단독으로 출제하는 출제자도 있고요. 네, 출제자들이 단독으로 안 내면 우리 이제 뒤에 가면 뭐 배우실 거냐면 재무제표와 관련된 작성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막 섞어서 같이 내버려요. 요즘은 섞어내는 출제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단독으로 내는 게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단독이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일반 원칙이랑 섞어서 내는 출제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비중이다. 근데 반드시 따로따로 다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건 맞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시험 준비하신 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저희 잠시 쉬고 그 다음 강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